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이 방송을 즐겨 듣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아주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어요. 뭐 어쩌다 보니 작은 봉사단체 하나를 꾸려가고 있긴 하지만 어디 내세울 정도로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 동네 분들이나 조금 돕는 정도죠. 혼자 집안일을 하거나 운전을 하면서 이 채널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울고 웃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일을 말이죠. 나름 복잡한 사연이라 제 이야기 듣는 사람들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라고 놀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평범했어요. 회사를 다니시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셨던 어머니와 저. 이렇게 세 식구가 평범하지만 단란하게 살았죠.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집안 형편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봄이 되면 부모님과 동물원 같은 곳에 소풍도 가고, 가을에는 산에 놀러도 가고, 유치원 발표회나 학교 참관 수업에는 엄마가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때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줄로만 알았죠. 제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제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힐끗힐끗 돌아볼 정도였죠.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학교를 마치고 나설 때 뽀얀 피부에 청초한 외모에다가 늘씬한 몸매의 엄마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지수야 하고 손을 흔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는 그 기분이 은근 저를 우쭐하게도 만들었거든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아침잠을 깨우던 밥 냄새와 아침을 먹으며 엄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침밥 냄새도요. 저는 잠에서 깨어나고도 몇 분 정도는 자리에 누워서 기분 좋게 웅얼거리던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냄새로 오늘 아침밥 국은 무엇인지, 반찬은 무엇인지 맞추어 보곤 했었죠. 저희 부모님은 참 사이가 좋으셨어요. 어머니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 따뜻한 아침밥을 차렸고, 아버지가 퇴근할 때면 며칠 못 본 사람을 보는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반기곤 했죠. 아버지 역시 종종 어머니를 위해 꽃을 사오기도 하고 늘 다정한 웃음으로 바라보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지만 너무나 평온하고 따스했던 이 유년 시절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그야말로 딱 하루 만의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죠. 어머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을 뿐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어머니를 덮쳤던 것이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눌 새도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었어요. 급히 저를 부르러 온 선생님 손에 이끌려 영문도 모르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넋을 놓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자상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제 어머니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의 평범하고도 따뜻했던 유년기도 함께 사라져버렸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엄마의 부재는 아직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힘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 못지않게 아버지 역시 엄마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늘 환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고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집안은 정막만 흐를 뿐이었죠. 아버진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또 지치면 소파에 쭈그려 앉아 주무시기만 하셨어요. 엄마와 같이 지내시던 안방에는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신 채 말이에요. 늘 자상한 미소가 있던 아버지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지셨죠. 그때 제가 겨우 11살이었어요. 저 역시 갑자기 사라진 엄마의 존재가 너무나 그리웠지만 저 역시 아직 어른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진 거의 넋이 나가서 저를 전혀 돌볼 생각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제가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를 챙겨드려야만 했죠. 그 이후로도 아버진 한참 동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돌아와 술을 마시다가 그냥 잠드는 생활을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직접 밥을 지어 물에 말아 먹고 학교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혼자 만화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배가 고프면 또 밥을 물에 말아 먹고 그러다 잠이 들곤 했죠. 그런 아버지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지저분하고 초라한 옷차림을 한 우울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학교에선 늘 혼이 나고 왕따를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아이가 말이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이웃 아주머니가 작정하고 저희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그러셨대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지수 아빠는 지수 키워야지. 잘 키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게 잘 키우는 거예요? 옷 좀 봐. 키가 컸는데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매일 소매도 안 맞고 바지는 짧아서 종아리는 다 나오는데 지금 한겨울인데 아직도 가을 잠바 입고 다니는 거 알기나 해요? 제가 신경을 좀 못 써서. 애가 학교에 도시락도 안 가지고 와서 매일 점심도 굶고 다니는데 그것도 모르지? 지금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지 관심이나 있어? 며칠씩 머리가 떡 져서 다니는데 그거 알기나 하냐고. 먼저 간 지수 엄마가 이거 알기나 하냐고. 이웃 아주머니는 한참을 잔소리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꼭 학교에 좀 가보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제야 꼬질꼬질한 모습에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눈에 들어오셨다고 나중에 그러시더군요. 아빠를 올려다보는 제 눈빛이 꼭 엄마가 원망스러운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면서요. 다음날 학교를 다녀온 아버진 제 손을 잡고 이삿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죠.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때 우리 왜 이사를 간 거야?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을 사서 정착한 곳이 그 동네였거든. 그 집을 사고 네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거기 계속 있었으면 네 엄마 생각이 나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았어. 사실 나도 그랬어. 학교 끝나면 교문 앞에 엄마가 있을 것 같고 집 가는 골목에 엄마가 서 있을 것 같고 집에 오면 엄마가 기다릴 것도 같고 그랬어. 옆집 아줌마가 말씀 안 해줬으면 아직도 정신 차리기 힘들었을 거야. 아빠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 아니야, 아빠. 아빠도 그때 힘들었잖아. 준비물도 못 챙겨가서 매일 혼나고 친구들은 매일 놀렸다며. 그때 어떻게 참았어, 우리 딸? 그냥 아빠도 힘드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아빠가 더 힘들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얼른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새로 정착한 곳에서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또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다시 자상하고 다정한 아버지로 돌아오시긴 했지만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죠. 뭐랄까? 아버지를 환하게 만들던 빛이 사라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직 어렸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아버진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막 되었을 때였죠. 상대는 아들 하나를 둔 이혼녀였어요. 급하게 선을 봐서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재혼을 권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계속 커가는 딸을 위해 재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사춘기를 지나는 딸을 돌봐줄 엄마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아버지 역시 저에게 그러셨어요. 혹시라도 제가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저보단 외롭게 시들어가는 아버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중학생 때 저에겐 다시 엄마라고 부를 가족이 생겼죠. 저보다 5살이 어린 남동생도 함께 말이에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색했어요. 새엄만 굉장히 화려하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아버지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늘 웃으면서 잘하고 마음에 들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듯해요. 아버지 역시 굉장히 성실한 가장으로 사셨어요. 새엄마와 새엄마가 데리고 온 남동생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셨죠.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새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래도 아버지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달랐죠. 처음엔 그런대로 저에게 따뜻한 말도 건네고 잘해주는 듯 했지만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땐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굉장히 싸늘해졌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날 저녁을 먹는 날이면 이랬어요. 너는 어떻게 어른이 밥을 차리는데 나와보지도 않니? 죄송해요. 방에 있어서 몰랐어요. 그러면서 밥만 차리면 귀신같이 나오지? 하! 엄마, 난 밥 더 줘. 고기도. 아이고, 내 새끼. 맛있죠요? 아이고, 잘 먹네. 많이 먹어? 응? 새엄마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좋게 던진 적이 별로 없었죠. 아니, 그냥 저에게 큰 관심이 없다고 하는 편이 맞을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자기 아들 챙기고 자기 몸치장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땐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느라 덩달아 저도 좀 챙겼으니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괜찮았어요. 이전엔 제가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는데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집안일은 전부 새엄마가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어요. 새엄마에게 받을 수 있는 건 그저 최소한의 것.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정도였지만 그게 어디예요. 게다가 새엄마이긴 했지만 여자란 존재가 집에 있는 것으로도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시기엔 신체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속옷도 필요하고 월경도 시작하는데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어색한 첫 1년을 겨우 지나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익숙해졌나 싶었을 때쯤 제 인생엔 또 다른 풍파가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신 거죠. 아버진 공무원이셨어요. 낮에 일을 하다가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더니 벌써 암이 꽤 진행이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의사는 왜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오지 않았냐고 혀를 찼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진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시기만 하시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시지도 슬퍼하는 기색 하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론 새엄마도 그럴 순 없었어요. 특히 새엄마는 이 상황을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의사의 권유로 입원을 한 아버지 병세는 급격하게 나빠지셨어요.
새엄만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병원에 계셔야만 했고 갓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저는 집안일과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을 돌보는 일을 해야 했죠.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를 대하는 새엄마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한 시기가 말이죠. 어쩌다 필요한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깐 집에 들릴 때마다 새엄마는 저에게 모든 화를 쏟아냈어요. 집안일 제대로 해놓으라고 했지? 내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이고 있어? 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저도 병원에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도 아빠 보고 싶은데. 야! 네가 병원에 가면 뭐? 그럼 그동안 내 아들은 혼자 있니?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지훈이 너무 말 안 들어요. 숙제도 안 하고 너무 함부로 굴어요. 뭐? 함부로? 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내 아들 무시해? 짝! 갑자기 눈앞에서 별이 번쩍하더라고요. 새엄마가 제 뺨을 갈긴 거였죠. 저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자 새엄마는 도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이랬어요. 어디서 내 아들을 감히 입에 올려? 싸가지 없는 거? 너 지금 내 아들이 네 아빠 자식 아니라고 무시하고 구박하는 거지? 너 내가 없을 때도 구박하니?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 아들 힘들게 했다가는 그때는 한 대로 안 그칠 테니까 각오해. 알았어? 집안일 열심히 하고 내 아들 잘 챙겨. 그러면서 새엄마는 혼자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야 좀 사나보다 했더니 젠장. 돈 잘 벌고 성실하고 인물 좋아 결혼했더니 왜 암에 걸리고 지랄이야. 이제 좀 편히 사나 했더니 짜증나. 차라리 오래 끌지 말고 빨리 가버리긴 하지. 이게 뭔 짓거리야. 내 팔자에 무슨 병간호까지. 진짜 열받아 미치겠네. 이러면서 씩씩대다 가버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성격이 드세고 저에게는 눈꽃만큼의 애정은커녕 관심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거칠고 경우 없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자기 엄마를 닮았는지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버릇없고 제멋대로고 학교에서 늘 말썽과 문제만 일으켜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예의를 물에 말아먹은 모자니 그 아들 역시 얼마나 저에게 함부로 대했겠어요. 아침부터 전쟁이었죠. 지훈아, 일어나 어서. 이러다 또 지각해. 나도 빨리 학교 가야 돼. 아씨 짜증나게. 나 더 잘 거야. 너나 먼저 가. 얼른 일어나라고. 이러다 학교에서 전화 오면 내가 또 혼나잖아. 짜증나. 빨리 꺼두라고. 문 닫아. 난 잘 거야. 아직 초등학생이 욕짓거리는 기본이고 지 맘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학교 생활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하니 학교에서 새엄마에게 연락이 가면 당장 저에게 불벼락이 떨어졌죠. 왜 처음이 어렵지 나중은 어렵지 않다고 하잖아요. 새엄만 그 이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온갖 구박을 하면서 걸핏하면 손이 올라갔어요. 폭언도 서슴지 않았죠. 이게 진짜? 내가 집안일 제대로 해놓으라고 했지? 대체 집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야? 청소도 다 하고 열심히 다 했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너 아직 정신 못 차리지? 네가 뭐 아직도 네 아빠가 집에 올 줄 알아?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새엄마는 집안일을 해놓아도 트집을 잡아 손을 휘둘렀고 자기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핑계로도 저에게 손을 댔어요. 이게 전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단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학교가 끝난 다음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저는 새엄마를 병실 밖으로 내보내고 제가 겪은 일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할 작정이었죠. 새엄만 저를 보고 기절할 듯 놀라더군요. 하지만 병상에 누워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고작 석 달이 좀 안 되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 아버진 몰라볼 정도로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변해 있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 손을 잡고 펑펑 울기만 했어요. 아버진 그런 저를 보고 조용히 제 등을 쓸어주시고 안아주셨죠. 아버지 품은 따뜻했지만 양냄새만 날 뿐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서 동생을 깨우고 동생이 저에게 함부로 내뱉는 온갖 욕설과 때로는 함부로 휘두르는 손길도 견뎌가며 학교를 보내고 겨우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마치고 공부에 집중을 할 새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중간중간 새엄마에게 전화로 보고도 했어야 했죠. 며칠에 한 번씩 집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저에게 다 풀어내는 새엄마의 욕바지와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건 역시 아무 말 없이 받아야만 했고요. 주말엔 새엄마와 교대를 해 병원에 가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항암 치료도 듣지 않았고 모든 의사들이 포기를 할 정도로 급격하게 나빠지기만 하셨죠. 물론 그러는 사이사이 새엄마의 가혹한 행태는 점점 심해지기만 했어요. 나중엔 새엄마의 전화가 오기만 해도 목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몸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까지 했어요.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의붓 남동생의 태도였죠. 처음 새엄마가 저희 아버지와 결혼을 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잘 따랐고 저에게도 잘하려고 했죠. 저 역시 귀여워했고요. 그랬던 아이가 점점 버릇이 없어지더니 지엄마의 태도를 보고 배운 것 같았어요. 저는 자신이 마구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엄마처럼 덩달아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남동생은 덩치가 커져서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숙제를 하라고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며 거침없이 욕을 해대기도 하는 기세가 너무 거칠어서 어쩔 땐 두렵기까지 했죠. 그러다 방학이 되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방학식이 있던 날 집으로 돌아왔더니 새엄마가 집에 있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작은 가방 하나를 툭 던졌어요. 그 안엔 간단한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속옷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야, 이거 가지고 병원 가. 지금 당장. 지금요? 넌 귓구멍이 막혔어? 병신이야? 왜 같은 말을 두 번 시켜? 아니에요. 갈게요. 난 이 아버지 간호하느라 너무 힘드니까 방학 동안 네가 좀 가 있어. 방학 내내요? 어머니는 안 오시고요? 아이 진짜 짜증나게 하네.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빨리 좀 가라고. 나도 내 아들 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방학식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가 아버지 곁을 지켰죠. 제가 병원에 가 있는 내내 새엄만 코빼기도 한 번 비치지 않았어요. 여름방학이 있던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죠.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잠깐 집에 가봤지만 새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차려 먹고 있더군요. 제가 집으로 들어갔지만 모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냉장고에는 고기며 과일이 그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물을 마시러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새엄마가 득달같이 달려와 제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왜 냉장고를 함부로 열고 그래? 함부로라뇨.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 엄연히 내 집이에요. 우리 아빠랑 내가 사는 집이라고. 우리 아빠는 지금 병원에서 죽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있는데 와보지도 않으면서 니들끼리 밥을 먹어?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요. 이럴 거면 다 나가. 둘 다 나가. 니들끼리 여기서 밥 처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내가 절대 못 그러게 할 거야. 그때 아마 저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전부 꺼내 던지면서 난리를 쳤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그걸 그냥 당하고만 있을 새엄마가 아니었죠. 저는 곧바로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저는 호리호리한 편이었지만 새엄마는 살집도 많고 힘도 셌어요. 반항을 해봤자 했죠. 그날 역시 저는 곧바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바닥에 내팽개쳐져 쏟아지는 새엄마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걸 보고 의붓동생은 뒤에서 낄낄대고만 있더군요. 몸이 아픈 것보다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웠어요. 누구 하나 말할 사람도 없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겨우겨우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울면서 겨우 병원으로 돌아간 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아버진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바로 눈치채시더군요. 앙상한 손가락으로 제 팔을 걷어보고 제 얼굴을 부여잡으셨어요. 저는 당시 한여름에도 몸을 가리기 위해 긴 팔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 상처를 본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셨어요. 이게 무슨... 너 왜 진작 아빠에게 얘기 안 했어? 그냥 좀 넘어진 거야. 아빠 누워. 힘드시잖아. 괜찮아.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네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 아빠 진정해. 왜? 울지 마시고요, 아빠. 아버진 한참을 내 손을 잡고 우셨어요. 저는 말없이 아버지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새엄만 그 이후로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편하게 노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했어요. 아빠가 조금 상태가 나아지면 이혼을 하고 내쫓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운이 없으시던 아버지가 저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누가 제 어깨를 조용히 두드리는 것 같아 겨우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저를 보고 웃고 계시더군요. 오랜만에 너무나 편안하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셨어요. 아빠? 왜 일어나 계세요? 뭐 불편하세요? 자, 이거 받아. 전화번호야. 여기 전화하면서 내 이름 대고 딸이라고 해. 그럼 누군지 알 거야. 네? 여기가 어딘데요? 네 할아버지네 집이야. 여기 전화하면 할아버지야 큰아빠가 계실 거야. 꼭 여기로 전화해. 알았어? 근데 아빠 몸 괜찮아요? 좀 누우세요. 약속해, 지수야. 응? 전화해라. 꼭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고 너도 데려가 달라고 해. 정민이 요원이라고 말하면 될 거야. 응? 약속해. 얼른. 알았어요, 아빠. 꼭 전화할게요. 약속해요. 아버진 그제야 안심을 하신 듯 자리에 누워 웃으며 잠에 드셨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그렇게 아버진 세상을 떠나셨어요. 겨우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장례식장으로 옮기고 펑펑 울면서 혼자 빈소를 지켰죠. 당시엔 핸드폰도 없었어요.
병원 관계자가 딱했던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연락할 곳 없어요? 친척은? 아버지 회사도 몰라요? 회사는 아는데 어떻게 전화할지 모르겠어요. 회사 이름 알려줘요. 내가 연락을 해볼 테니 학생 울지 말고, 응? 그 직원분이 아버지 회사에 전화를 해주신 덕분에 그나마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이 허겁지겁 달려오셨어요.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주신 번호가 생각나 전화를 해봤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몇 번이나 전화를 해 겨우 연결이 되었지만 제가 찾는 사람은 지금 자리를 비워 없다는 이야기만 했거든요. 저는 제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꼭 돌아오시면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빈소를 지켰죠. 아버지 장지를 찾아왔던 회사 직원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지수야, 니네 새엄마는? 새엄마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경우가... 물론 집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새엄마는 집을 비웠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장지가 차려진 지 하루가 다 지나서야 새엄마가 뒤늦게 연락을 받았는지 장례식장에 나타나더군요. 근데 그 꼴이 참 기가 찼어요. 의붓동생을 앞세워서 엉엉 울면서 장례식장에 들어오더니 아예 영종사진 앞에 철푸덕 주저앉아 몸부림을 치면서 울더군요. 이렇게 가면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여보. 기가 차더군요. 새엄만 몸부림치는 와중에 힐끗힐끗 주변을 살피더니 멀뚱멀뚱 서 있는 지 아들 옆구리를 꾹 찔렀어요. 그제야 의붓아들도 슬픈 척 엎드려 절을 했지만 전 봤어요. 의붓동생이 얼굴을 가리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걸 말이죠. 소름이 끼쳤어요. 하지만 도리가 없었죠. 사람들은 미망인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새엄마와 아직 어린 동생, 그리고 저를 안타까워할 뿐이었죠. 그 시간을 어떤 정신으로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장례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새엄마가 저를 확 밀치더군요. 그리고 무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보더니 짝! 뺨을 올려붙였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이게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연락 늦게 했지? 아니에요. 바로 전화했는데 집에 안 계셨어요. 웃기지 마. 너 일부러 내가 여행 간 거 사람들한테 소문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너 티내려고 그런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걸 알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 뭐? 이 여우 같은 년? 이게 우리를 내쫓으려고? 이 나쁜 년이 어디서? 니까짓 게 우리를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림도 없어! 다시 모진 메타작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식모나 다름이 없었죠. 학교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가며 겨우 가야만 했어요. 학원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용돈은 사치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칠 것이 없어진 새엄마의 인성은 정말 끔찍할 정도였어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집을 나가야 했어요. 차라리 보육원이나 다른 쉼터 같은 곳이라도 가고 싶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울면서 제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어요.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요청해 학교에 등장한 새엄마는 상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펑펑 울더군요. 다 제 잘못이에요. 더 잘 보듬어줘야 하는데 저도 이런 딸 키우는 게 처음이라. 슬타는 잘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원래 예민한 시기잖아요. 저럴 수 있어요. 아빠가 죽고 난 다음부터 영 이상해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사랑을 주고 노력을 해볼게요. 네, 저도 놀랐어요.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겼나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안심이 되네요. 워낙 착실하고 조용한 아이니까 잘 보듬어 주시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아직 그때만 해도 아동학대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였어요. 가족 안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죠. 저는 절망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 그날 저녁 저는 더욱 가혹한 매타작을 당했죠. 저 역시 최대한 반항을 했어요. 새엄마의 팔을 붙잡고 악을 썼죠. 내가 이렇게 싫으면 차라리 나를 내보내면 되잖아. 내쫓으라고. 나를 고아원이든 어디든 보내. 왜 싫은데 데리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뭐? 어쭈!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알고 이러지? 어? 너 알고 이러는 거지? 이 나쁜 년! 내가 알긴 뭘 알아. 이것 놔. 내가 나갈 테니까 놓으라고. 아! 이 년이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네 아빠가 이 집이고 연금이고 뭐고 전부 다 너에게만 준 거 너 알고 이러지? 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뭐라고? 이게 어디 우리를 거지로 내쫓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나갈 줄 알아? 새엄만 더욱 발악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아예 유언장을 미리 따로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모든 걸 제 앞으로만 남기고 새엄마와 그 아들 앞으로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던 거였어요. 물론 아버지가 저금한 예금이며 제 앞으로 된 예금,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은 새엄마가 마음대로 받아 펑펑 쓰곤 있었지만 제 명의로 된 집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집을 떠나거나 하면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을 자신이 쓸 수 없으니 말하자면 저는 불모로 잡힌 생활비나 다름이 없었어요. 새엄만 저를 그냥 돈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잡아두고 있는 거였어요. 새엄만 혹시 제가 집을 나가면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날 이후부터 저를 학교에도 못 가게 했어요. 그대로 방에 가두어 버렸죠. 그리고는 마음대로 저를 자퇴시켰어요. 애가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외국으로 가서 살기로 했다는 핑계를 대는데 학교는 저에게 묻지도 않고 새엄마의 말만 믿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외부와 단절되어 집에 갇힌 채 온갖 구박을 받으며 지냈어요. 방 밖으로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었어요. 한동안은 집 밖으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순 없잖아요. 이러다가 새엄마가 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더군요. 저는 늘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이 집을 비웠을 때 집을 샅샅이 뒤져 얼마간의 돈도 챙겨놓고 도주로도 생각해두었죠. 그리고 탈출할 기회를 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새엄마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덤벼들었어요. 아주 죽자고 말이죠. 기회는 단 한 번.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새엄마가 저의 기세에 놀라는 사이 저는 그 아들에게 덤벼들었어요. 뜨거운 국그릇을 들어 그 아들에게 끼얹고 팔을 확 물어뜯었죠. 엄살쟁이의 겁쟁이인 그 아들이 기겁을 하고 넘어지자 예상대로 새엄마는 정신이 나가서 지 아들에게 달려가더라고요. 그 틈을 타 저는 미리 챙겨둔 지갑을 들고 집 밖으로 정신없이 뛰었어요. 바로 뒤에 쫓아올까봐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어요. 신발을 챙겨 신을 정신도 없었죠. 저는 그저 울부짖으며 죽어라 경찰서로 내달렸어요. 그 당시 제 머릿속엔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겨우 경찰서에 뛰어들어갔더니 경찰들이 기겁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우르르 달려왔어요.
그 정도로 제 몰골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경찰들은 담요를 가져온다, 물을 가져온다 어수선했죠. 그중 한 경찰분이 바닥에 떨어진 제 지갑을 주워들었어요. 그 사이로 사진이 삐죽 나와 있었죠. 바로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 찍었던 가족사진이었어요. 경찰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더니 다른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은 그 사진을 보고 겨우 진정을 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로 그쪽이 회장님의 따님이세요? 네? 무슨 소린지. 여기 이 사진 속 누구예요? 무슨 관계가 되시죠? 아, 가족 사진이에요. 제 아버지랑 어머니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빨리 연락을 해! 경찰들이 황급히 어딘가로 무전을 하더군요. 저는 경찰들의 부축을 받아 현관으로 갔어요. 그때 차 4대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전부 다 벤치였어요.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차에서 백발이 상성한 노인이 내리더니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껴안으셨어요. 미정아! 내 손녀 미정아! 그 할아버진 몹시 서럽게 흐느껴 우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안겨있다가 저도 모르게 덩달아 같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렇게 우는 사이 저는 저를 품에 안고 우는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바로 제 할아버지셨어요. 확신할 수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연락을 하라고 당부했던 제 할아버지. 저 역시 할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죠. 조용하고 밝은 병원 1인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옆엔 제 아버지와 꼭 닮은 분이 계셨어요. 저는 순간 얼결에 아버지가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죠. 아빠! 그래, 지수야. 이제 괜찮아.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바로 제 큰아버지셨죠.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정말 놀랄 정도로 아버지와 꼭 닮아 계셨어요. 큰아버진 제 상태를 보고 혀를 차면서 제 손을 잡으셨죠. 내가 진작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대체 어느 몹쓸 인간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큰아버지, 꼭 좀 벌 좀 주세요. 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널 찾곤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 몸은 성한 곳이 없었어요. 입술도 터져 있었고요. 저는 그간 살아왔던 이야기를 두 분에게 들려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연락을 드렸는데 곧 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서 그냥 아버지가 잘못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그 녀석이 집을 나가선 이름도 바꿔버리고 살아서 우리도 찾기가 힘들었어. 니네 엄마랑 살겠다고 집을 나가서는 그렇게 독하게 살았을 줄이야. 아버지 원래 이름이 정민이에요? 다른 이름을 대서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 그래도 나랑은 연락을 하고 살았는데 재수 씨 죽고 나선 완전히 넋이 나가선 말없이 이사까지 가버렸더구나. 그러니 찾을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와 아버진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님이 작게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 사이였고 서로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아주 잘 알고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이성으로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는진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아마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것 같다고도 하셨죠. 두 분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유명했고 아버지 역시 훤칠하고 잘생기고 둘 다 공부도 잘해서 다들 흐뭇하게 봤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두 분의 부모님이었어요. 정확히 말해서 할아버지와 저의 외할아버지였죠. 서로 정말 친했던 동업자였지만 엄마의 아버지, 즉 제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를 배신하고 기업의 중요한 비밀을 빼내어 따로 사업을 차려버리신 것이었어요. 지분 배분 때문에 약간의 불화가 있었는데 그것에 앙심을 품고 배신을 하신 것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안은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휘청했고요. 당연히 법적 다툼이 시작되자마자 그 두 분과 두 집안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죠. 동업자에서 한순간의 배신자, 아니 그걸 넘어 철천지 원수가 된 두 분 사이에서 어머니와 아버진 더 이상 그 둘의 사이를 허락받기 어려웠을 것이 뻔했어요. 그 사이에 두 집안은 법정 싸움을 넘어 진짜 주먹 다짐까지 벌일 정도로 감정적으로 더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죠.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진 어른들 몰래 계속 만남을 이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제가 생겨버렸고요. 하지만 저의 존재를 환영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죠. 아버지, 제발. 미정인 죄가 없잖아요.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미정이도 자기 집에서 나와 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내가 그 집안 인간을 허락할 것 같아? 절대로 안 돼. 그럼 아이는요? 아버지 손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이를 봐서라도, 네? 제발 부탁드려요. 너는 이 애비는 안 보여?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사업이 졸지에 망해서 거지가 된 나는 안 보이냐? 이 집까지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그 자식 딸을 며느리로 드리라는 말이 나와? 그렇게 살고 싶으면 나가! 나가서 너 알아서 살아! 할아버지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죠. 그건 어머니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어요. 결국 두 분은 집안에서 다 쫓겨난 채로 멀리 떠나 힘겹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고 저를 낳으셨던 거였죠. 그 사이 양쪽 집안의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할아버진 적당히 재산을 되찾고 사업은 기사회생을 하긴 하셨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셨고 어머니 역시 절대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건 어머니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큰아버진 큰 걱정은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둘이 화목하게 그럭저럭 사는 모습도 봤고 회사도 살아나기 시작했으니 저러다가 언젠가는 화해를 하겠거니 하셨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와도 가끔 연락을 하시고 아주 어린 시절 저를 보러 오기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상황이 변해버렸죠. 당시 어머니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했어요. 외할머니도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역시 그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외갓집 재산은 남은 친척들이 달려들어 뜯어가 버려서 어머니 몫으로 남겨진 건 얼마 있지도 않은 상태로 거의 혼자 남겨진 상태였던 것이죠. 갑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연락을 할 곳이 없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직도 화가 나 있던 할아버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시고 말았어요. 아버지, 미정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뭐? 죽었다고? 네,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좀 와주실 수 없어요? 미쳤어?
내가 그깟 여자 죽은데 왜 가냐? 너 고작 그것 때문에 연락한 거야? 됐어. 죽은 여자 있고 그냥 집으로 들어와. 아버진 아무 말 없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해요. 아마 그러고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다고 큰아버진 그랬어요. 할아버진 두고두고 그날 일을 후회하셨고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완전히 모든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버리셨대요. 큰아버지 역시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다시 일으키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나중에 찾아보려고 했지만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동생을 찾기는 쉽지 않으셨던 것이죠. 거기에 이름까지 바꿔버리셨으니 어떻게 찾을 수 있으셨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잠시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제가 연락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다음부터예요. 미국에서 귀국을 했다가 비서가 메모를 해놓은 제 연락을 받고 놀란 큰아버지가 제가 남긴 집 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하필 새엄마였던 거였어요.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최지수를 찾으시죠? 제가 지수 큰아빠예요. 지수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지수 거기 있나요? 어머, 여기는 지수 옆집인데 지수네 이사 갔어요. 네? 어디로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저야 모르죠. 암튼 여기는 최지수네 집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큰아버진 제발 소식 좀 알아봐 줄 수 없냐고 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새엄마가 그럼 좀 알아볼 테니 수고비를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큰아버진 제발 잘 부탁한다며 아주 넉넉하게 돈까지 보내줬고요. 정말 토악질이 나올 정도였어요. 제가 없다고 한 속셈은 뻔했어요. 저에게 친척이 나타나면 제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자신이 가질 수 없으니 일부러 그런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큰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큰아버지에게 같이 집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100번 양보해서 솔직히 돈이 탐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그냥 저와 함께 살기만 해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같이 살기만 해도 말이죠.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 돈을 전부 빼돌리기 위해 가족과 연락도 못하게 한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죗값을 아주 철저하게 받게 하겠다 결심했죠. 큰아버진 경찰을 대동하고 저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경찰이라고 문을 열라고 하니 새엄마가 의외로 얼른 문을 열더군요. 경찰이 찾아오면 문도 열지 않고 버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새엄만 경찰과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반색을 했어요. 치수야! 아이고 우리 치수! 감사합니다. 제 딸 찾으셨군요. 이러면서 저를 잡아 집으로 들이려고 하는데 어찌나 기가 차던지 저는 팔을 확 뿌리쳤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이랬죠. 이 사람들이 제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 내쫓아주세요.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말귀 못 알아들어요? 나가라고요, 내 집에서. 아이고, 얘가 이래요. 제 아빠 죽은 다음부터 마음을 많이 다쳐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찾아주셨으니 돌아가셔도 돼요. 알고 보니 새엄마는 제가 없어지자 저를 찾을 생각으로 가출 신고까지 해놨던 거였어요. 당연히 경찰이 가출 신고가 된 저를 찾아 데려온 줄 알았던 거였죠. 저는 비웃었어요. 기가 차네. 아줌마, 여기 이 집 우리 아빠가 저에게 물려준 집인 거 알죠? 당장 자기 자식 데리고 꺼져. 뭐가 어째? 그 입 다물지 못해? 싫은데? 내가 왜? 당신이나 입 다물고 당장 꺼져. 그때 큰아버지가 나섰어요. 당신 사기, 폭행, 아동학대로 이미 경찰에 다 고발했어.
그러니 당장 내 동생 집에서 나가. 내 조카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정말 각오해야 할 거야. 당장 꺼져.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누가 누구를 고발해?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악을 썼지만 그 길로 쫓겨났어요. 그 꼴 보기 싫은 아들놈도 엉엉 울며 같이 쫓겨났죠. 저는 그렇게 악마와도 같던 그 모자를 단번에 정리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푹 쉬다가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집엔 아버지가 쓰고 자랐던 방이 아직 그대로 있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흔적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사랑하던 어머니를 보내고 평생을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어린 제 걱정에 제대로 눈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뜬 가여운 어머니 생각도 났고요. 사실 아버진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없이 외롭게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당시 엄마 뱃속에 있던 저를 엄마 없이 외롭게 자라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일찍 잃은 저를 보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결국 저에게 어머니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닥 원하지 않는 재혼을 하신 거였다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진 그것이 저의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셨겠죠. 저는 아버지 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애하던 젊은 시절의 사진을 한 장 발견했어요. 책장에 꽂힌 책 안에 곱게 꽂혀져 있더군요. 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두 분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계셨어요. 새엄만 조사를 받다가 결국 구속되었어요. 당시 법으로 아동학대는 그리 큰 죄는 아니었긴 했어요. 그걸로 감옥에 보내긴 쉽지 않았지만 새엄마의 죄는 그것 하나가 아니었죠.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폭행한 것이 가중처벌이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형벌이 그리 크진 않았어요. 초범이라는 이유로 고작 징역 6개월만 살고 바로 풀려났거든요. 새엄만 재판정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며 불며 판사 앞에서 죄를 빌었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선 날에도 그랬죠. 저도 노력했어요. 저 아이에게 좋은 새엄마가 되기 위해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요. 하지만 마음을 안 열고 거리를 두니까 저도 잠깐 나쁜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눈물을 흘려가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하지만 저에겐 증거가 있었어요. 병원 진단서며 은행 잔고가 그 여자의 모든 죄를 낱낱이 증명해 주었죠. 집과 모든 재산은 다시 제가 가져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아두었던 예금은 거의 절반 넘게 사라져 있었어요. 참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도 돈을 써댔더군요. 하지만 그걸 보고 그냥 넘길 큰아버지가 아니셨죠. 새엄마에게 끝까지 추징을 해 남김없이 전부 받아낼 거라면서 새엄마의 친정에까지 차업을 걸었던 거죠. 옥살이라고 풀려난 그 여잔 뻔뻔하게도 나와 큰아버지를 찾아와 빌더군요.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지수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인연을 맺었던 시간이 있지 않니?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요? 이 아줌마가 아직 반성을 못 하셨나? 가세요. 옥살이도 다 하셨으면서 왜 찾아왔어요? 따지러 왔어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큰아버지에게 말해서 차압 좀 풀어줘. 제가 왜요? 아줌마는 언제 저한테 말하고 우리 아빠 돈 썼어요? 내가 갚을게. 응? 무슨 일을 해서라도 갚을게. 당장 나 있을 것도 없어. 우리 아들은 지금 구하원에 있는데 데려올 수도 없고 친정에서는 연을 끊자고 하고 이렇게 빌게.
그 친정 역시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차압이 들었던 거죠. 새엄마의 친정오빠가 자신과 절연을 선언하고 자기 아들을 보육원에 맡겼다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집을 팔아 그냥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발 고아원에 있는 자기 아들을 좀 구해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아줌마, 당신 아들은 그렇게 가슴 아프면서 나는? 당신 자식은 그것도 가슴 아프고 남의 자식은 아무렇지도 않아? 기가 차서. 내가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진짜 잘못했다, 응? 아니, 당신이 진짜 반성했으면 여기 와서 나한테 이런 소리 못해. 그렇게 아들이랑 살고 싶으면 가서 돈 벌 궁리나 하고 더 노력을 해.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새엄만 그 길로 쫓겨났어요. 그 뒤로는 어디 변두리에 반지하방을 얻어서 청소일을 하면서 힘겹게 산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살던지 말던지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벌 많이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큰아버진 그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새엄마의 뒤를 쫓아가며 결국 모든 돈을 다 받아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큰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두 분은 저에게 최선을 다해 애정을 주시고 잘 키워주셨고요. 저는 그간 못했던 공부도 마치고 대학을 나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대학 다닐 때 저처럼 힘들게 산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껏 아주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다행히 평탄하게 사는 요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하늘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잘 돌봐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진 제가 막 첫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너 사는 거 보면 행복했다고 하셨죠. 할아버진 돌아가시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유산을 넉넉하게 물려주셨어요. 저는 그 유산으로 가정에서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을 만들었고요. 뭐 그리 유명한 곳도 아니고 거창한 곳도 아니지만 저처럼 어디 기댈 곳 없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든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보람을 느끼는 중이에요. 지나고 보니 참 꿈 같은 세월이었네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음은 분명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고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하긴 쉽지 않잖아요. 제가 겪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 다행일 수도 있죠. 그러고 보면 사람은 고통을 딛고 성장한다는 옛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나요? 이걸 이겨내고 나면 더 단단하고 알찬 미래가 펼쳐질지 말이죠. 그러니 걱정 마시고 조금만 더 기운을 차리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아요. 저 역시 앞으로 더 단단하고 강하게 살아가 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